안녕하세요. 감춰왔던 진실이 우연한 기회에 밝혀지고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한 집안의 60대 엄마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다지만 저희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저희 집안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마음이 많이 좋아졌지만 좀 더 후를 털어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나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전 여대를 나왔는데 당신 지금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부하며 지금껏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나와 졸업하고서 좋은 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일을 했고 결혼 후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나서도 바로 복직을 해 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애들을 맡기면서도 전 제 손에 쥐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제 삶을 바꾸고 싶진 않았거든요. 천만 다행히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런 제 생각을 많이 지지해 주셨고 그 덕에 전 아이 셋을 낳고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 제 고집이 한순간에 꺾여버렸던 건 바로 큰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바로 큰애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 모든 일을 다 뿌리치고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는지 오랜 수술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는 한참이나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수술이 끝나고서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지만 워낙 손상된 부분이 심했습니다. 경과를 보면 알겠지만 거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애가 걷기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선은 깨어나 보고서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회복에 먼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아이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제 삶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큰아들은 수술을 받고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지만 한동안 재활을 꾸준히 받아야만 했어요. 워낙 사고가 크고 상처가 깊어서 그런지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특히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라 아이는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큰애를 위해 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거였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제일 많이 놀랐었어요. 여보, 나 그냥 직장 그만두고 우리 동엽이 재활에 힘쓸게. 당신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 이미 회사에도 다 얘기했어.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어떻게든 당신 일하고 싶어 했잖아. 동엽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내가 어떻게 회사를 다녀. 도저히 안 되겠어. 앞으로는 나 우리 애들 위해서 살래. 그렇게 전 일을 그만두고서 큰아들의 재활과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게 바로 아이들에겐 진정한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단지 아이를 키우는 돈을 벌거나 먹을 것만 챙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애정을 쏟아주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 시기에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정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서 큰아들 재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큰아들은 점점 회복이 빨라졌고 마음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재활을 받으러 병원도 갔지만 집에서도 아들 회복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그렇게 저흰 다시 일상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1년 반의 재활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턴 보통의 아이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엔 다 적지 못할 수많은 고통과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저희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세 아이들은 크는 내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큰애가 대학 진학을 하고 이어 둘째, 막내까지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부턴 저희 부부도 마음을 참 많이 낳았던 것 같습니다. 큰 사고 이후 애들이 다칠까 힘들까 내내 조마조마해하며 애들을 키웠었는데 이젠 다 키웠으니 각자의 길을 알아서 잘 가겠거니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둘째와 셋째 딸은 일을 하려고 도시로 떠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만 지금 사는 동네 근처 공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다 보니 저희와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살거웠습니다. 불편할 법도 한데 처음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옆에서 씩씩하게 절 돕고 조잘조잘 얘기하는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이거 헹굴게요. 안 그래도 오빠가 어머님 요리 솜씨가 진짜 맛집 저리 갈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머님 요리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이렇게 우리 동엽이 여자친구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쁜걸? 그나저나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저랑 여동생 키우셨어요. 여동생이 일찍 결혼을 해서 제부가 저희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정말 씩씩한 아이였답니다. 아들은 그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얘기를 꺼냈고 저흰 반대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허락을 하고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인 저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바로 합가를 하겠다는 거였죠. 합가라니? 아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니들도 신혼이고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며느리한테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지 말고 작게라도 신혼집 마련해서 사는 게 나아. 동엽이 네가 그러자고 그런 거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저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서요. 아직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아유, 그렇지만 많이 불편할 텐데 서로 각자 다른 생활하다 같이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거다. 애시당초 합가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물론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건데 서로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합가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제가 잘해준다고 노력을 해도 서로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비 며느린 끝까지 합갈 고집하더군요. 아들 역시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저흰 평생 합가보단 몇 년 동안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게 됐답니다. 안사돈도 너무 좋은 분이었고 사돈 처녀 부부도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려 아들 부부는 저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합가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며느리가 어찌나 살갑고 저에게 잘했는지 오히려 저희가 합가하길 참 잘했다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아들 며느리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집안 살림을 어떻게든 그 둘이서 해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 주말이면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저와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려고 노력하기도 했었고요. 어느 날은 어디선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니 아들 며느리 둘이 밥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니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침밥 차리려고? 아유 쉬는 날에도 들어가서 좀 더 자지. 벌써 일어났어? 어머님 주무시는데 저희가 너무 시끄러웠죠? 아, 죄송해요. 평일에는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밥상 차려주시는데 주말이라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차려야죠. 그래도 다 차렸어요. 얼른 앉으세요. 언제 이걸 다 했어. 아, 내가 하면 될걸. 세상에.
대체 반찬 가지수가 이게 몇 가지야? 아유, 아침부터 고생했겠네. 고생은요. 어머님께서 계신 덕분에 제가 평일에 아무 걱정 없이 회사도 다니는데요. 늘 감사드려요. 주말은 이렇게 제가 차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마음씨 착한 며느린 그렇게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노력을 하며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소에 잘 먹지 않는 메뉴들도 아들 며느리 덕분에 많이 먹어보기도 했어요. 특히나 아들 며느린 저희 부부와 함께 동네 산책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흰 가던 음식점이나 가게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며느리와 같이 지내다 보니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식당이나 가게도 가보게 되더라고요. 동네에서 벗어나 먼 지역의 유명하던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신식 카페라는 곳도 아들 며느리와 동행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딸 같다고 참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네 지인들이 집에 놀러와 같이 차 한 잔을 마실 때 며느리가 그새 나가 맛있는 빵을 한가득 사들고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들 어찌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요 앞에 줄 서서 먹는 빵집에서 파는 메뉴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차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고맙다, 미정아. 언제 이걸 다 준비했어? 아주머니들이랑 잘 먹으마. 세상에, 어쩜 동여범만 며느리가 이렇게 살가워? 아유, 우리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살가울 수가 있어. 정말 부럽다, 부러워.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아주 동엽이는 며느리 들어오고서 동엽이까지 아주 살가워졌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동엽이네가 제일 부럽다니까. 그렇게 동네 분들이 칭찬해 줄 때면 정말 제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답니다. 큰며느리가 이렇게 저에게 싹싹하게 자라니 큰아들 또한 전보다 애정 표현도 많아지고 부드러워졌더라고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시던 아들도 어느샌가부턴 밥을 먹고 거실에 도란도란 둘러앉아 얘기도 자주 나누곤 했었고요. 평소에도 속 썩이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다정하게 변한 게 다 큰며느리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멀리 사는 둘째와 막내와도 잘 지내고 누구에게나 싹싹하게 자라는 큰며느리를 볼 때마다 참 큰아들 결혼을 잘 시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내외에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였죠. 결혼하고서 한 1년은 그래도 신혼생활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째 좋은 소식이 들려오질 않더라고요. 큰아들한테 슬쩍 아이에 대해 물어보니 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실은 우리 둘 다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기네요. 나도 몰랐는데 아내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나 보더라고요. 근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그러지. 많이 속상해해요. 아유, 정말 내가 그거 몰랐네. 난 그저 니들 둘이 이렇게 지내는 게 행복하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지. 속으로 그런 고민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무튼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가 정 안 되면 불임 클리닉이라도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에겐 생전 내색하지 않았던 아이 문제, 큰아들 내가 내내 고민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며느린 아이를 일찍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나 보더군요. 혼자 얼마나 끙끙 앓으며 걱정했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 내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같이 퇴근한 아들 내외가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줄 게 있다며 무슨 상자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이게 뭔가 해서 열어보고선 깜짝 놀랐답니다. 그 안엔 바로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대요. 사실 며칠 전부터 속이 좀 안 좋았는데 설마 하다가 오늘 오후에 반찬해서 병원 가봤더니 임신 7주래요. 세상에, 그게 사실이니? 정말 네가 임신한 거야? 어머나, 축하한다. 축하한다 얘들아. 어머님 아버님도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못하시고 아이 얘기 한 번도 안 꺼내셨잖아요. 저도 얼른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니 너무 기뻐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소식 늦게 전해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앞으로 정말 좋은 일만 있으려나 보다. 그렇게 저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큰며느리 임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큰아들 내외 2세 소식을 좋아했고 사돈댁에서도 기뻐하셨죠. 며느린 임신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입덧이 워낙 심해서 외출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냄새에 너무 민감해지다 보니 집안에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며느리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라면이 먹고 싶을 때면 남편과 둘이 나가 몰래 편의점에서 후딱 라면을 먹고 오곤 했으니까요. 아유,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 미정이 아직 입덧이 그렇게 심한 거야? 계속 그러면 먹는 것도 없고 힘들 텐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야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되지만 우리 미정이는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우리보다 미정이가 더 괴로울 거 아니야. 좀 지나면 입도도 가라앉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하자고. 그땐 3년 만에 생긴 손주 소식에 너무 좋아 뭐든 다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며느리 입덧은 임신 중반이 넘어서면서 차차 사라졌고 전 그동안 잘 먹지도 못했던 며느리가 안쓰러 온갖 좋다는 건 죄다 챙겨주려고 했어요. 며느리 입덧이 끝난 이후부턴 저고 남편이고 큰아들이고 할 것 없이 며느리 위해 매일같이 먹을 걸 사오곤 했습니다. 아가, 나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아까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구나.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다. 어머, 어머님, 아까 아버님도 나갔다 오시면서 빵 사오셨는데 저 이러다가 살 너무 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유, 괜찮어. 원래 임신하면 평소보다 더 잘 먹고 푹 쉬어야 돼. 살찌건 걱정하지 마라. 미정이 넌 지금도 예뻐. 그렇게 저희는 애정으로 큰며느리 건강을 챙기며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막달이 찾아오고서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태어난 손주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듬직한 아들 낳은 며느린 큰 산통 없이 수월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저도 3번의 출산을 겪었기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힘들어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며 전 왈칵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안사돈께서 오히려 웃으며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정아, 괜찮니? 아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미정이 정말 장하다, 장해. 아이고, 사돈. 누가 보면 사돈 딸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내내 조마조마 안절부절 못하시고. 아무튼 저희 딸 그렇게 아껴주셔서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당연하죠. 안사돈께 죄송하지만 전 솔직히 우리 미정이 며느리보단 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통도 오래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무사히 출산해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우리 딸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사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귀한 며느리인데요.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그러니 사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몸 건강만 잘 챙기세요. 가끔씩 이렇게 손주 보러도 오시고요. 사실 안사돈께서 당시 몸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며느리 몸조리를 도와주기 힘들어 제가 대신 몸조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 정말 며느리를 제 친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출산 후 며느린 집으로 손주와 함께 돌아오게 됐고 그때부터 아주 치열한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며느리 대신에 아인 저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이 돌아가면서 돌봤고 낮에 며느리를 위해 삼시세끼 열심히 보양식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난사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며느리도 30대 후반이 되어 출산을 해서 그런지 산후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손주가 50일 정도 되었을 때부턴 손목에 힘이 빠져서 며느리가 정기적으로 한의원을 다닐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한 번 며느리가 치료를 위해 외출하면 서너 시간은 꼬박 저와 남편이 아이를 돌볼 때도 많았답니다. 며느리 그런 저에게 참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병원에서 이래저래 치료하는 게 많아서 좀 늦었네요. 아이 보느라 힘드셨죠? 힘들긴 치료받는 네가 더 힘들지. 어떻게 소목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니? 그러지 말고 네 시애비한테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지 그래. 혼자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잖아. 아니에요. 버스 타고 금방 가면 되는걸요. 매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땐 정말 별 생각 없이 그저 며느리 건강에 대한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사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첫째 딸이 며느리가 참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중간중간 안사돈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며 아이를 맡기고서 친정으로 향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머님, 저 금방 친정에 다녀올게요.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동생이랑 제부도 바빠서 제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안사돈께서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가봐야지. 아이 걱정은 하지 말고 천천히 다녀오려무나.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땐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며느리가 친정까지 챙기느라 참 고생하는구나 싶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효녀의 며느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마다 전 손주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손주까지 태어났으니 슬슬 분가를 준비할 때도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 내외를 불러 분가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도 태어났는데 너희 분가도 슬슬 생각해야지. 아이 교육이라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보단 시내가 나을 거다. 이번에 신축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있지? 거기 니들 공동명의로 하나 마련해 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네? 어머님, 아파트를 해주신다고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 어떻게 제가 그걸 받아요? 아유, 아니야. 아이 더 크기 전에 교육 환경 잘 갖춰진 곳에서 키워야지. 그동안 너희들랑 같이 살면서 우리도 행복하고 좋았다. 앞으로 더 잘 살라는 의미를 해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다오. 그렇게 저희 손주 돌쯤 큰아들 내의 분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손주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더군요. 어느새 아이는 150일 정도가 되었고 그때쯤 대명절 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들 내외가 아이가 어리다 보니 친정엔 다음에 가겠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선 그래도 설인데 멀리 사는 사돈께서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며칠 좀 지내다 오라며 아들 내외에게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휴에 아들 내외는 사돈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 휴대폰을 좀 놓고 온 것 같은데 혹시 방에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 여기 있네. 핸드폰 여기다 올려두고 갔나 보다. 그래요? 그럼 저희 내일 모레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제 휴대폰 좀 그냥 꺼놔주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안 사둔 게 안부 좀 전해드리고. 알았지?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됐는데 마침 그때 또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골 마을에선 다들 가까이 친척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명절이면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친척들이며 지인들이 인사를 하러 계속 왔었어요. 계속 손님들이 오다 보니 전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던 휴대폰을 꺼달라는 부탁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었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진동으로 해놨는데 자꾸만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둬도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유독 딱 한 번으로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였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번호 뒷자리가 5452로 끝나는 번호였답니다. 거의 14통이 연달아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뭔가에서 봤는데 계속 똑같은 번호로 오길래 진짜 급한 전화인가 싶어 결국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딱 제가 말을 하려던 찰나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상대방 측에서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 전화 왜 피하냐고, 어? 전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다 입을 때려던 순간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야, 너 왜 말 안 해? 설마 옆에 남편 있냐? 야, 옆에 남편 있으면 손으로 똑똑똑 쳐봐. 딱 들어봐도 수상한 말에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똑똑똑 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남잔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 할 말을 주르르 내뱉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그 말이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내 얘기 듣기만 해?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말한 돈 1,000만 원 입금해. 왜 입금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다 폭로해볼까? 네가 낳은 자식 어떤 앤지 내가 네 시댁에 까발려줘야 되겠어? 오늘까지 당장 입금해. 알았어? 나 이제 더는 시간 안 준다. 마지막 경고야. 그러더니 그 남잔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낳은 자식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희 집에 까발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손주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모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전 다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습니다. 동여봐, 너 지금 옆에 네 처 있니? 네 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옆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한테 전화 좀 해봐. 네? 알았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아까 며느리가 놓고 간 휴대폰으로 자꾸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만 글쎄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소리를 치면서 돈 1,000만 원 입금하라고 그러질 않니. 무슨 네가 낳은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시댁이 까발려 준다니 어쩐다니 이러는데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무슨... 하여간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네 아내 데리고 빨리 집으로 와야 되겠다. 어? 좀 알아봐야 되겠어. 우선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서 저희 며느리 뒤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심부름센터에 아들이 의뢰를 해 알아보게 되었죠. 다음날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이 상황을 모르니 별 대수롭지 않게 평상시처럼 행동했지만 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손주를 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요. 얘가 정말 내 손주가 맞는 걸까?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싶어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또 티가 났는지 며느리는 저에게 걱정을 하며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몸이라도 뭐 안 좋으신 거예요? 어? 아니,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유, 난 들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명절 지나니까 어머님 힘드셨나 봐요. 제가 아이 볼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 푹 쉬세요. 속으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 말도 묻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며느리를 보며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흐르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흥신소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며느리 분께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전 남자친구더라고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 7년 정도 연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 남자친구 며느리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헤어진 것 같습니다. 보안이 그 남자한테서 무리한 욕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얘기하는 걸 녹음했으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며느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남자 무슨 일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를 기다리던 저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은 며느리가 돌아오자마자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아 무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니 며느리가 굉장히 당황해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 다들 왜 거실에 앉아 계세요? 너 잠깐 여기 좀 앉아봐라. 네? 갑자기 왜요? 네 핸드폰 열어서 뒷자리 5452 그 번호로 우리 앞에서 전화해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게 무슨 번호인데요? 너무나도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만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전 너무 기가 찼습니다. 몰라? 무슨 번호인지 진짜 몰라? 네가 핸드폰 놓고 갔다고 했던 그날 수집통이 와서 그 전화를 받아봤다. 근데 그 남자가 다짜고짜 뭐라 그랬는지 아니? 도대체가 손주 우리 손주가 맞긴 하는 거야? 어?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저희 아들이죠. 그러면 그 남자한테 빨리 전화해봐. 얼른 지금 당장 전화해보라고. 어머님, 그건 제 프라이버시인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핸드폰 꺼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허락도 없이 제 전화 받으시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세요? 뭐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지금 못하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어? 어머님, 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여보, 뭐해? 어머님 안 말리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끝까지 발뺌을 하며 모르는 척하는 며느리 표정을 보고 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먼저 실토를 하진 않을 것 같아 전 흥신소 직원에게서 받았던 그 녹음 파일을 며느리 앞에서 들려주게 되었답니다. 그 녹음 파일 안엔 정말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처음에 4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주고 그러면 그만둔다고 그랬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으로 딱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잖아. 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연락 안 한다니까. 그 애가 솔직히 말해서 내 애지 네 남편 애냐? 내가 그래서 그놈이랑 헤어지고 나랑 재결합하자고 했잖아. 그거 싫다고 한 거 너 아니야. 그럼 나도 보상을 받아야지. 뭐? 내가 너랑 재결합하면 어떻게 사는데? 네가 지금 직업이 있어? 돈이 있어? 앤 어떻게 키울 거냐고. 내가 7년 동안 너 뒷바라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내 인생 너 때문에 망쳐놓고선 또 망하라고? 제발 이러지 좀 마. 제발 나한테서 좀 떠나줘. 나 시댁에 살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나한테 1,0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애걸복걸하면서 애원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끝으로 전 녹음 파일을 중단하고 며느리 앞에 흥신소 직원이 넘겨줬던 사진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자포자기하듯 펑펑 울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네, 정말로 며느린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더군요.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만났던 그 남자친구와는 저희 아들을 만나기 3년 전에 헤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그 남자를 다 잊은 건 아니었나 봐요.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도 몰래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던 거였어요. 그동안 해외 출장이다, 지방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가야 한다, 친정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가봐야 한다며 온갖 핑계로 늦게 오거나 외박을 하면서 며느린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자친구는 사법시험을 준비했었고 그동안 며느리가 직장생활을 하며 뒷바라지를 하며 용돈이며 생활비며 월세를 내주며 살았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합격을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그 남잔 일자리도 알아보지 않고 백수로 지냈나 봅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그 남자의 결벌을 선언했던 거였어요. 그걸로 끝이 났으면 좋았을 걸 결혼 후에 다시 인연을 이어간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저에게 잘못을 고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생각하고서 만난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그럼 손준 왜 나왔어? 왜까지 나온 거냐고. 그 남자 알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랑 사이도 좋았으니까 전 당연히 남편 아이인 줄 알고 나왔던 건데 정말, 정말 몰랐어요. 전 정말 몰랐다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벌여? 어떻게? 이 사다를 버리고선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 그러자 며느리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남자랑 연애할 때도 7년이란 세월 동안 만나면서 저도 최선을 다했고 결혼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련이 남아서 몰래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저 정말 끝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 지키려고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자꾸만 저한테 돈을 요구해서 저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전 이 가정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저 앤 분명 우리 손주가 아니잖아. 우리 손주도 아닌 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자 며느린 큰아들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 좋았잖아. 당신 아직도 나 사랑하잖아. 그치? 내가 낳은 자식인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잖아. 저의 저 불쌍한 애 고아원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애라고 생각하고 제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애도 안 생겼었잖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분가에도 저한테 공동명의 안 해주셔도 돼요. 제발 이 가정에 제가 며느리로만 살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네? 여보, 그러면 안 될까? 나 진짜 저 자식이랑 헤어졌어. 이제 진짜 끝냈다고. 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 놓고선 아무렇지 않게 지내자고? 넌 지금 우리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며느리로 받아들일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결국 끝까지 며느린 자리를 지키고 울고 있자 큰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손주의 짐까지 다 챙기고선 큰아들은 며느리를 태우고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한참 뒤에 돌아온 큰아들은 며느리와 손주를 처갓댁에 데려다주고 왔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건지 큰아들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뒤로도 며느리는 계속 저희를 찾아 잘못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제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망가진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실수예요, 실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네? 넌 실수를 이런 식으로 하니? 어떻게 그 실수 하나로 온 가족을 망가뜨려? 너라면 이걸 용서해 줄 수가 있어? 내 아들이 밖에서 일했을 때도 넌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애초에 네가 벌인 짓은 우리 물로밖에 가능한 일이야. 들키지 않았으면 평생 뻔뻔하게 숨고 살았겠지. 이미 이렇게 들킨 거 어쩔 수 없구나. 다시 널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나타나지 마.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며느리는 며칠 내내 용서를 빌었지만 저흰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큰아들 역시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부부 사이에 깨진 믿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끝이 나게 되자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기 전 남자친구를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며느리 말고도 다른 여자에게 접근해 돈을 뜨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법정 구속되면서 결국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주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고 이미 외도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 과정은 별탈 없이 끝이 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아들의 결혼 생활은 4년을 채 못 채우고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사건으로 저희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150일 동안 우리 손주라고 생각했던 예쁜 손주도 그렇게 떠나보내고 한동안 너무 힘들더군요. 정말 힘들었을 땐 아들이 이혼하고서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누군가 집 밖에서 부르길래 나가보니 안사돈이 서 계시더군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염치가 없어 여기까지 찾아가 사절 드려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딸아이 엄마라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딸아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돈께서도 잘해주셨지만 저희 애도 사돈 댁에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 한번 딱 감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딸이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안사돈을 보면서 전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자식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빌고 또 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 저희 받아줄 수가 없었죠. 받아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냉정하게 다시 받아줄 수 없다 거절하자 안사돈께선 끝내 눈물로 뒤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지 며느리 그 잘못된 선택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며느리도 결국 그 미련한 정 때문에 전 남자친구를 못 잊어 몰래 만나선 결국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거였습니다. 아이의 친부도 수감되어 있으니 그 후론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은 이혼하고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히 회사도 그냥 잘 다니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늦은 밤까지 큰아들은 잠도 못 이루고 술에 의존해 잠들기도 했어요. 쉬는 날엔 깨어있는 것도 괴로운지 큰아들은 눈을 뜰 때마다 바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저희 부부는 그저 안쓰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을 저희 가족들은 온전한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네요. 그러다 1년이 딱 지났을 때 도저히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한 건 다른 사람인데 왜 이 고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안에 있던 술이란 술은 죄다 버려버렸어요. 역시나 퇴근하고서 바로 술부터 찾는 아들에게 전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동여봐, 네 잘못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니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해야 하니? 이제 그만하자. 정신 차리고 이젠 우리 삶을 살아야지. 앞으로 우리 집에서 술을 못 마신다. 엄마, 저 잠 못 자요. 저 힘들어서 정말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고 힘들면 병원 가. 엄마랑 같이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있자. 이런 식으로 아들 망가지는 거 엄마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니 힘들어도 엄마랑 아빠랑 이겨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자고. 어? 1년 새에 살이 10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아들은 마지막 저의 간절한 말에 무너져 내렸고 엉엉 울며 그렇게 그날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리 잠이 오지 않아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도 큰아들은 술을 입에다 대진 않더라고요. 대신 잠이 안 올 때면 저나 남편과 함께 내내 공원을 걷고 뛰며 그렇게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도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그때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큰아들이 이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그전처럼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큰아들은
너무 듬직하게 자기 동생들을 챙기고 예비 재수 씨랑도 잘 대화하면서 그렇게 동생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독립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랑 살면서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힘들어하지도 못했으니 이젠 좀 자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농담을 하며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평생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요. 저도 한때 따로 나와서 살까 생각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텐 지금 엄마랑 아버지가 필요해요. 엄마 설마 저 뒤치다거리 귀찮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시죠? 그래 이놈아. 이제 네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이 엄마도 편하게 노을 좀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에이, 왜요? 제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럼 되잖아요. 엄마랑 아버지 저 내보낼 생각 이제 하지 마세요. 저 평생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 이젠 서로 농담도 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냈네요. 앞으로도 저흰 이렇게 서로가 힘들 때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사연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겪었던 저희들도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고 잘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지금의 그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또 남을 속이고 상처 준 사람은 언젠간 크게 벌을 받는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를 못살게 굴었던 그놈이나 정말로 믿었던 가족을 배신했던 전 며느리나 지금은 고통 속에서 벌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 애초에 남에게 상처 줄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좀 더 진실되고 정직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가족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